자, 여러분, 이제 오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전에 개별화 교육이랑 통합교육이랑 관련해서 쭉 보셨고, 통합교육에서는 통합교육의 기본적인 개념들, 그리고 교수적 수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쭉 다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통합교육 부분에서 또 실제로 기출이 가장 많이 된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포함된 협력적인 접근과 사회적인 통합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맥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틀을 바탕으로 해서 쭉 보고요. 이제 교재에서 확인할 사항들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06 협력적 접근 부분을 먼저 보시겠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제 뭐 협력의 의미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그냥 협력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걸 다 협력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니까 그 정도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셔야 되고 앞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협력을 한다는 것도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의 협력하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협력을 조금만 할 수도 있고 쉽게는 많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력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 팀이 구성되었을 때 어느 정도로 하는지에 대한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협력적 팀 모델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책에 따라 이것도 다양하게 명명하는데요. 요거를 협력적인 팀의 모델이다.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 세 가지를 구분하는 건 매우 기출이 많이 되고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기본 내용 보시고 중도중복장애 할 때도 많이 나오고요. 유아특수교육 개론에서도 많이 다뤄지는 거예요. 중도중복장애에서 팀 모델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중도중복장애. 중도는 여러분 뭐죠? 중도장애는 장애가 어떻다는 거죠? 심하다. 중복장애는 어떤 뜻이에요?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거니까 그만큼 필요로 하는 영역이 어떨까요? 다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팀 접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도중복장애 책에 보면 팀 모델에 대한 게 설명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여기서도 보지만 지체중복장애 할 때도 또 보시게 되긴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장애 영역이랑 상관없이 적용되는 개념이니까 요걸 이제 하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엇이냐면 팀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팀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교사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A 학생이 있다고 칠게요. 협력적 팀이라고 하는 건 일단 이게 A 학생이라면 A 학생에게 뭐 예를 들어서 통합 교육을 받고 있다면 일반 교사도 있을 것이고 특수교사도 있을 것이고 또 가장 가까운 보호자도 팀 구성원이 될 수 있겠죠. 보호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언어치료를 받는다면 언어치료사도 뭐 전문가로서 한 팀원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하죠. 예를 들어서 실무사도 어쩌면은 어떤 역할이 있다면 뭐 의논을 해야 된다면 구성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복지관을 다니고 있다면 복지관에 있는 뭐 관련된 사람들 등등등 여러 뭐 예를 들어서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필요하다면 학교장도 팀원이 될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하는지에 따라 세 가지의 모델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협력의 정도가 별로 없는 것이 바로 무슨 모델이냐면 다학문적 모델이에요. 다학문적 모델은 뭐냐면 이렇게 A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 여러 사람들이 다학문적 팀의 키워드는 뭐냐면 각각 활동을 하는 거예요. 각각. 학생을 중심으로는 학생을 기준으로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한다고요? 각각 활동하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서로 의논하는 게 공식적으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각각 활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A 학생이랑 관련해서 각각 활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특수교사가 일반 교사에게 뭐 물어볼 게 있어서 물어보거나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공식적으로 같이 무언가를 한다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독립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활동을 하고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그렇습니다. 독립적으로 이게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팀 구성은 되어 있지만 직접적으로 뭔가 협력을 하는 건 거의 없다.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학문적 팀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건 뭐냐면 다학문적 팀보다는 조금 더 협력을 하고 초학문적 팀보다는 훨씬 협력을 하지 않는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간학문적인 건. 그래서 얘도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있냐면 공식적인
이 공식적인 의사소통의 경로가 있다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팀원 간의 공식적인 의사소통 경로가 있다 또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정말 절대적으로 독립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독립적으로 하긴 하되,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뭐 의사소통 경로라던가 기회가 있다 라는 의미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자료를 공유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A 학생에 대해서 학교에서 어떤 수행을 했는지를 언어치료사에게 보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공식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요. 의사소통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 그런 게 이제 간학문적 팀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것이 다학문, 간학문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협력의 정도가 많은 게 바로 무슨 팀이라는 거겠어요? 초학문이겠죠.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협력이 효과적으로 일어나는 게 초학문이겠죠. 그죠? 그래서 초학문적 팀이 사실상 시험 문제로도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학문과 간학문과 초학문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우선 의미를 보시면 초학문적 팀은요, 우리가 교육을 할 때는, 우리 아까 개별화 교육 계획을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교육을 할 때는 먼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통 진단을 해본다라고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진단. 그렇죠? 교육적인 진단을 하는 거예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학생이 어떤 상태인가라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진단을 한 다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교육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하겠죠. 그 다음에 교육을 실행하겠죠. 교육 실행. 그 다음에 또 평가를 하겠죠. 그리고 다시 또 진단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흘러갈 거예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 예를 들어서 이건 그냥 교육의 전반적인 과정을 그냥 제가 그냥 크게 쓴 거예요. 이러한 전 과정을 각각 할까요? 함께 할까요? 팀원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이해되시겠죠? 이런 모든 교육의 전 과정을 구성원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제가 먼저 진단이라고 쓴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학문적 팀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초학문적 팀은 여기에 있는 모든 구성원이 처음부터 교육을 하는 전 과정을 함께 하는 거예요. 전 과정을. 그래서 제일 먼저 진단을 하는 거예요. 학생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진단을 각 구성원이 각각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A 학생에 대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다 모여요. 여기에서 일반교사, 특수교사, 언어치료사 다 모여요. 그래서 학생을 두고 학생이 이제 뭔가 반응을 보여줘야 우리가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이 그러니까 뭐 반응을 하면 그걸 동시에 모여서 봅니다. 그래서 동시에 한 곳에 모여서 같은 어떤 입장에서 학생을 관찰해서 본다라고 해서 그것을 말하는 용어가 있어요. 진단 부분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진단이냐면 원형 진단이라고 해요. 그런 걸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초학문적 팀을 나타내는 용어예요. 원형 진단. 학생을 두고 이제 이 용어가 나타난 이유는 학생을 가운데 두고 전 구성원이 동등한 입장에서 다 같이 관찰하면서 진단을 한다. 원형 진단. 아시겠죠? 이게 초학문적 팀이라는 걸 보여주는 키워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선 이제 원형 진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 추가되는 개념은 뭐가 있냐면, 근데 학생은 한 명이고 학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건 언어치료사가 알고 싶은 것도 있고 교사가 알고 싶은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겠죠. 그리고 학생이 어떠한 반응을 해주어야 우리가 그걸 보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모든 구성원이 동시에 막 질문을 하거나 동시에 욕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존재가 필요하냐면 학생의 반응을 유도하는 촉진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촉진자는 그러면은 학생 어떤 역할을 할까요? 대표로, 여러 구성원을 대표로 하여서 각각에 맞게 학생의 반응을 유도하는 거예요. 학생의 반응을 유도한다. 이해되시겠죠? 이런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촉진자. 그래서 원형 진단.
원형 진단과 그 다음에 진단하는 과정에서 원형 진단 과정에서는 팀 구성원 중 어느 한 사람이 촉진자의 역할을 해서 학생의 반응을 유도한다. 요것을 이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진단을 했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 같이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실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지금 같이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동시에 학생을 지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된 중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중재를 할 때도 전 과정을 나타낼 때도 그렇지만 이제 초학문적팀은 다 같이 의논을 해서 언어 부분에서는 이렇게 중재하자, 뭐 행동 부분은 이렇게 중재하자라는 게 다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재를 주로 하는 주 책임자가 있어요. 주 책임자. 예를 들면 특수교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교사가 대표로 주 책임자가 되어서 학생을 중재하는데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 특수교사는 언어치료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죠. 또 작업치료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또 복지 쪽의 전문가도 아닐 거예요. 그래서 주 책임자가 주된 실행을 하지만 내가 특수교사로서 주 책임자로서 하기 위해서 언어치료사에게 좀 배워야 될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무슨 용어로 설명을 하냐면 이것도 되게 중요한 용어인데요. 역할 양도라고 해요. 역할 양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어치료사가 주 책임자인 특수교사에게 언어치료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걸 해주어야 한다라는 이제 그 전문가로서의 전문가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이런 것들을 자문을 해주는 거예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자문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언어치료사도 해주고 필요하다면은 뭐 물리치료랑 관련해서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용어가 주책임자가 있다는 것, 그리고 주책임자가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주변의 다른 전문가들이 지식과 기술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뭐 설명해주고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역할 양도라고 한다는 것. 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건 역할 양도가 원래 영어 용어가 무엇이냐면 역할을 우리가 롤이라고 하잖아요. 릴리즈라고 하는데 이것을 역할 양도라고 똑같은 용어예요. 제가 이걸 영어를 외우시라고 써드리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이 영어 용어인데 어떤 책은 역할 양도라고 하고요. 어떤 책은 역할 방출이라고 하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번역을 다르게 한 거예요. 어떤 책은 역할, 어떤 책은 역할 이양이라고도 했어요. 번역의 차이예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다 같은 말이다. 이것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되셨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상황을 봤는데 이런 게 보인다. 원형 진단했다는 거, 그 다음에 촉진자 있는 거, 주책임자가 있고 역할 양도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초학문적 모델이구나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됐습니다. 이게 바로 팀 모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을 어느 정도 하는지에 따라서 다학문, 간학문, 초학문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 알아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협력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협력적인 팀 모델에 대한 이해였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교사 간의 공동적인 협력의 형태라고 해서 이건 이따가 책에서 그냥 훑어만 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협력적으로 모델링을 해준다, 협력적으로 코칭을 해준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교사끼리 협력을 할 수 있는 간단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가장 이제 이 협력적인 접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협력 교수를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협력 교수는 이제 우리가 협력을 하는 것에서 가장 이제 기출 문제도 많이 이제 출제가 되고 하는 부분이고요. 협력 교수는 말 그대로 두 교사가 같이 협력을 해서 하나의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전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원리도 있고 특성도 있고 한데요. 이거는 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협력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내용이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협력 교수, 지금 교수 형태에 따른 협력 교수라고 했는데 협력 교수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형.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대안적 교수부터 해서 스테이션 이렇게 쭉 남아있죠. 여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각각의 유형별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거는 항상 문제로 나오는 게 뭐냐면 수업 상황을 줘요. 지도안을 주기도 하고 대화 내용을 주기도 하고 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교사는 이 역할을 하고 이 교사는 이 역할을 하니까 이건 협력 교수가 무엇이구나
라는 것부터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분하고 그 각각의 협력교수별로 특징과 장단점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시겠어요. 크게 이것 말고도 여러분 여러 가지가 뭐 자잘한 게 조금 더 있긴 한데요.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건 이렇게 대안적인 교수, 스테이션 교수, 평행 교수, 팀 티칭, 교수 보조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가지 하나씩 볼게요. 대안 교수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대안 교수는 이제 무엇이냐면 대안 교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대안적 교수라고 하기도 하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대안 교수라고 그냥 짧게 보통 얘기를 해요. 대안적 교수 또는 대안 교수. 자, 이건 협력 교수는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몇 명이? 두 교사가 한 학급에서 같이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협력 교수라고 해요. 그럼 대안 교수는 어떻게 하냐? 대안 교수의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는 대안 교수다라고 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집단 구성을 하는 거예요. 전체. 집단 구성을 하는데 집단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는 크게, 하나는 작게. 하나는 무슨 집단? 대집단. 하나는 무슨 집단? 소집단. 그러면은 대집단은 어떤 수업을 하는 집단일까요? 그냥 원래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시간이든 원래 그 수업이 하려고 하는 기본 내용을 하는 수업인 거예요. 그 활동을 하는 게 대집단이에요. 그래서 대집단을 그냥 교사니까 우리가 T로 할게요. 한 사람이 대집단을 맡고 또 한 사람은 소집단을 맡는 식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대집단은 원래 그 수업이 하려고 했던 기본 내용을 한다고 했죠. 그럼 소집단은 어떤 학생들을 소집단으로 구성할까요? 소집단에 배치된 학생은 어떤 학생? 어떤 수업이 필요할까요? 지금 일반적인 이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이 좀 필요한데 어떤 내용이냐? 심화된 내용일 수도 있고요. 심화 또는 무슨 보충이 필요한 학생들로 구성된 것이 바로 소집단이고 그런 학생으로 구성된 소집단을 한 교사가 맡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은 이것의 좋은 점은 뭘까요? 그냥 한꺼번에 해서 한 교사가 가르치면 분명히 더 앞서 나가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따라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을 다 챙기지 못하는데 대안 교수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소집단별로 이제 심화 보충 수업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속도를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구성 이게 이제 여러분 대안 교수에서는 이걸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이게 대안 교수일까 아닐까라는 게 애매모호하거나 헷갈릴 때 대집단, 소집단 구성을 했는가라는 걸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잘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건 이 소집단에 대한 것인데요, 여러분. 소집단. 이 소집단은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3교시에 대안 교수를 가지고 수업을 하기로 했어요. 그럼 그 3교시 1시간 동안 이 소집단 학생은 그 하나의 1시간의 수업 시간 동안 소집단에 배치되는 학생은 자꾸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지 않죠. 바뀌게 하면 너무 정신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수업에서 소집단에 포함되는 학생은 고정되어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소집단의 구성원은 한 수업 내에서 이런 말은 사실 이론서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라 제가 일부러 써드리는 거예요. 한 수업 내에서는, 한 수업 내라는 뜻이 여러분, 하나의 수업 내에서는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 그쵸? 예를 들어서 ABC 학생이 소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1시간 동안 이 ABC 학생을 착 바꾸는 게 아니라 한 수업은 할 때는 계속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되셨는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면 이게 대안 교수인데 대안 교수를 어떻게 실시할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되냐면 반복적으로 실시할 경우. 이해되시겠죠? 이번에 한 번만 대안 교수를 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대안 교수를 어떻게 실시할 때?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한 학급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번에 사회 시간에 대안 교수를 해봤다. 근데 괜찮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과학 시간에도 해보자. 그 다음에 사회 시간에도 다시 해보자. 이런 식으로 대안 교수를 반복적으로 실시할 때 소집단에 배치되는 학생은 교과가 달라져도 같을 확률이 어때요? 좀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은 달라지지만 대안 교수를 계속적으로 한다고 쳤을 때 반복적으로 소집단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고정적으로 배치가 되면
어떨까요? 다른 일반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저 친구는 항상 대안교수 할 때마다 소집단에 배치가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여러분들 유의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대안교수를 반복적으로 실시할 경우에 무엇이 고정화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유의점에 있냐면 이런 경우에 소집단 구성원이 고정화되지 않아야 된다. 고정화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반복적으로 대안교수를 예를 들어서 5번 하는데 5번 할 때마다 똑같은 친구가 계속 소집단에 배치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무엇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학생이 계속 소집단에 배치가 되면 편견이 생기고 낙인을 찍히게 되는 그런 효과가 아니라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몇 교재 보면서 제가 이제 확인해 드릴 건데 대안교수를 설명할 때 유의점이나 단점이나 이런 거에 보면은 고정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게 한 수업 내에서 대안교수를 할 때, 한 수업 내에서 소집단에 들어가는 학생을 자꾸 바꾸라는 뜻이 아니라 한 수업을 할 때 고정되어 있는 건 맞는데 그 집단을 구성하는 걸 반복적으로 할 때 고정화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 부분을 아무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되고. 자, 그래서 대안교수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은 우리가 이제 이따가 세세한 건 확인을 하겠지만 무엇이 대안교수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림으로 많이 나타내곤 하는데 그림도 책마다 다양한데 이게 전체 교실이라면 한 교사는 대집단, 그 다음에 한 교사는 소집단. 요런 정황? 아무튼 요런 상황이 정확히 확인이 된다면 대안교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대안교수입니다. 대안교수의 핵심은 대집단, 소집단, 집단 구성이다. 자, 그 다음에 스테이션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스테이션은 영어잖아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학습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떠한 영역. 학습 영역을 스테이션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우리가 그냥 바로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교실이에요. 이게 교실 안에 이제 있다면 스테이션은 어떠한 하나의 수업을 하려고 할 때 그 하나의 수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2-3개로 나누어서 학습 스테이션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통합교육이죠. 통합교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스테이션을 한다면 스테이션 1에서는 여기가 스테이션 1이에요.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교수적 수정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로 가면은 뭘 배우느냐? 협력 교수를 배우는 거예요. 여기로 가면은 또래 교수를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학습 영역을 나누어 놓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션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 스테이션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스테이션을 보통 이제 한 교사가 맡아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또 2번째 스테이션을 한 교사가 맡고 보통은 교사가 2명이 상황을 많이 설명을 하니까 보통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스테이션 교수는 스테이션을 무조건 3개로 만들어야 된다는 건 전혀 없어요. 2개든 3개든 4개든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션을 보통 3개로 하면 보통 많이 이제 주는 상황이 뭐냐면 한 교사는 스테이션 A를 맡고 한 교사는 스테이션 B를 맡고 스테이션 C는 자발적으로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학생들은 이걸 쭉 돌아다니면서 이제 학습을 하도록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한 학급이 20명이에요. 20명이 우르르 A로 갔다가 우르르 B로 갔다가 하면은 그럴 필요가 없겠죠. 스테이션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스테이션의 기본 방식은 무엇이냐? 전체 학생들이 소집단별로 이동하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소집단별로 이동하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여기에서 소집단별로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소집단은 일단 여기에서 소집단은 우리 아까 그런 얘기 했었죠. 이질적인 집단 구성, 동질적인 집단 구성 했어요. 전체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돌아가면서 학습을 하는 상황인데 그때 바람직한 기본적인 방법은 이질적인 집단 구성일까요? 동질적인 집단 구성일까요? 이질적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동질적인 집단 구성을 하면 잘 못하는 학생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돌아다니려면 너무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이질적으로 집단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질적인 집단 구성이면서도 여러분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교사는 스테이션을 각각 맡고 있고 학생들은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장애 학생이 20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3명이 장애 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질적 집단 구성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랜덤으로 해요. 뽑기 같은 걸로 한다던가 그냥 이제 랜덤으로 하는데 어쩌다 그냥 랜덤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한 집단에 예를 들어서 장애 학생 3명이 몰려버렸다. 그러면은 그들끼리 이동하기가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래서 스테이션 교수에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질적으로 집단 구성을 하되 이질적으로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집단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전략적으로 그들이 이질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그들끼리 독립적으로 이동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략적 집단 구성이 필요하다. 전략적 집단 구성을 한다는 게 장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걸 그렇게 이해하고 알아보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소집단별로 이동해 가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꼭 정리해야 되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 그렇다면 학생들은 이제 그렇게 이동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A로 갔다가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하면서 돌아요. 그러면 학생은 A에만 있고 끝나거나 B에만 있다 끝나면 전체적인 수업 내용을 다 학습하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 이동을 A, B, C를 꼭 다 해야 되는 거예요. A로 갔다, B로 갔다, C를 다 해야 전체적으로 원래 수업에서 하려고 하는 걸 다 완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거. 자, 그 다음에 교사 1과 교사 2가 있죠. 자, 여기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해하셔야 되는 거. 교사 1과 교사 2는 스테이션 A와 B를 각각 맡고 있어요. 이때 교사 1과 교사 2는 각각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라는 거. 이게 또 포인트예요. 다른 거랑 구분하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교사 1과 교사 2는 각각 다른 내용을 지도한다는 거. 각각의 스테이션에서 다른 내용을 지도함. 요걸 항상 또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봤는데 뭔가 나뉘어져 있는 것 같고 학생이 교사가 각각 지도하는데 이게 스테이션일까 평행교수일까 만약에 헷갈린다. 그럼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같은 내용을 지도하는가 다른 내용을 지도하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스테이션의 핵심. 그래서 이거에 따른 장단점이 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핵심을 이해하고 나면 장단점은 따라오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스테이션으로 했을 때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학생들끼리 막 돌아다니니까 독립적인 수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돌아다니니까 협동심을 기른다던가 상호적으로 상호작용할 기회가 생긴다던가 이런 건 좋은 점이 되겠지만 교실 분위기가 어떻게 될 수 있는 단점이 있을까요? 시끄럽고 관리 안 되고 그죠? 산만해지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거예요. 다 장단점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장단점은 여러분들이 각각의 스테이션 협력 교수의 핵심을 잘 파악하시면 저절로 이해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따가 교재 보면서 확인하실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션까지 보셨습니다. 자, 이제 평행 교수로 넘어갈게요. 자, 평행 교수도 이제 그림으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교실이에요. 얘도 이제 나누기는 하는데요. 평행 교수는 이거예요. 그냥 전체를 제가 뭘 나타내려고 이렇게 그렸을까요? 전체를 어떻게 나눠요? 그냥 절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냥 절반으로 나눠서 한 교사는 이쪽 집단 담당하고요. 한 교사는 이쪽 집단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냥 절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절반으로 나누는 게 예를 들어서 A 집단은 잘하는 학생, B 집단은 이런 학생일까요? 아니면 A와 B는 전부 다 무슨 집단일까요? 이질적 집단인 거예요. 이것을 막 집단별로 수준별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나누는 거예요. 이질적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두 교사가 한 교실에 있는 전체 학생을 반으로 뚝 잘라서 각각 지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한 교사와 이 두 교사가 지도하는 내용은 같은 내용일까요? 다른 내용일까요? 같은 내용을 각 집단에 A랑 B의 각 집단에 두 교사가 이건 각각 같은 말인데요. 각각 지도한다. 이해되시겠죠? 같은 내용을 두 교사가 같은 내용을 각 집단에 각각 지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평행 교수의 핵심.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A 집단에 있는 학생은 똑같은 내용인데 몇 번 선생님한테 배워요? 1번 선생님한테만 배우는 거예요. B에 있는 학생들은 2번 선생님한테만 배우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엔 이제 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같은 반 친구들인데 내가 A에 있느냐 B에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을 1번 선생님한테 배울 수도 있고 2번 선생님한테 배울 수도 있어요. 이때 우리는 같은 반에 있는 같은 학년 친구들인데 두 선생님의 다른 방식으로 인해서 배우는 거에 차이가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되게 유의를 해야 되는 게 이 두 교사는 따라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교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쉽지 않을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또 하나 이해를 하실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같은 반 친구인데 같은 부분에 대한 걸 내 친구는 1번 선생님한테 배우고 나는 2번 선생님한테 배우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반에서 어떤 내용을 처음 배워요.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처음으로 배우는 어떤 내용을 각 교사에게 배우면 아무래도 그 배우는 것에 차이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평행교수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복습에 좋다. 이 평행교수란 유형 자체가 복습에 적절하다. 또는 반복학습 시 적절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 번 배웠던 내용을 다른 교사에게 반복적으로 배울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는 거죠. 처음 배우는 내용을 각 교사에게 배울 게 아니라 한 번은 다 같이 배웠던 내용을 반복할 때 또는 복습할 때 평행교수를 쓰면 그럴 땐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평행교수는 전체 집단을 어떻게 나눠요, 여러분? 반으로 나눠요. 그냥 크게 반으로 나누고 그 집단은 이질적이에요. 그리고 두 교사가 같은 내용을 각 집단에 각각 지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처음 배우는 내용보다 한 번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할 때 평행교수를 쓰면 좋다라는 의미로 그런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팀티칭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팀티칭. 자, 팀티칭 보시면 팀티칭도 여러분 그림을 바로 보세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게 교실이면은 팀티칭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체 학생들이 있으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함께 지도하는 거예요. 두 교사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두 교사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서 함께 지도하는 거예요. 함께. 그럼 어떻게 함께 지도하느냐? 그건 이제 역할을 나누기 나름인 거죠. 예를 들어서 한 교사는 여기에서 말로 설명하고 있고 한 교사는 옆에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고 아니면 한 교사는 말로 설명하고 있고 한 교사는 뭐 영상을 보여주면서 뭐 이렇게 또 해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해서 아예 함께 지도하는 형태가 팀티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아보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팀티칭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교사가 여기에서 막 같이 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부딪히고 아니면 어설퍼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학생들이 보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설명에도 보면은 신입 교사보다는 경험이 좀 풍부하고 뭔가 잘 이제, 많이 협력 교수를 많이 해본 경우에 적절하다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어쨌든 팀티칭은 요게 핵심이에요. 요거만 알아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교수보조. 교수보조는 뭐냐? 교수보조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전체 학생이 이렇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한 교사가 지도를 하고 있어요. 전체를 담당하고 있죠? 그러면 한 교사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뭘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교수보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한 교사는 T1, 1번 교사는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한 교사는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요. 한 교사는 여기에서 키워드가 뭐냐? 필요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적재적소에. 적재적소라는 건 여러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곳에라는 뜻이잖아요. 적재적소에 개별적으로 지도를 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 개별적으로 지도하고 지원하는 개별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 학생들은 그 수업에서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적재적소라 그랬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는 학생은 정해져 있지 않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어떤 교수랑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까 대안교수에서 소집전 학생은 그 수업 내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했죠. 그 수업 내에서 도움을 받는 학생들은 그죠? 그게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교수 보조는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여기 가서 도움 줬다 저기 가서 도움 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수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도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요걸 한번 생각해 두세요.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대안교수랑 교수보조의 차이점을 설명하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 문제는 그냥 보여주고 이거 대안교수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협력교수를 하는 두 가지 상황을 주고 하나는 예를 들어서 대안교수고 하나는 교수보조잖아요. 그러면은 저 두 협력교수의 차이점을 뭐 교수 집단의 뭐 측면에서 써라. 교사의 역할 측면에서 써라.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거든요. 그럼 그거에 맞게 여러분들이 서술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안교수랑 교수보조에서 예를 들어서 한 교사의 역할의 차이점을 쓰라고 하면 대안교수는 한 교사가 고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심화 보충 수업을 실시해서 도움을 제공하는 반면 이제 교수보조는 한 교사가 고정된 학생이 아니라 그때그때 개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쓴다던가 그럴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 스테이션과 평행교수의 차이점을 만약에 쓰라고 했어요. 스테이션과 평행교수의 차이점을 교사가 지도하는 내용 측면에서 쓰세요라고 만약에 한다면 뭐가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스테이션은 두 교사가 지도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 반면 다른 내용, 각 교사가 담당하는 내용이 다르다. 반면 평행교수는 두 교사가 담당하는 내용이 어떻다? 같은 내용을 지도한다. 이런 식으로 요구해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거는 각 협력교수의 핵심 이것이 꼭 있어야 이 협력교수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서로 비교하실 수 있고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협력교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맥교재 보면서 중요한 부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우선 51페이지부터 협력인데 거긴 읽어보시면 되고요. 쭉 넘어가서 52페이지 잠시 보시면 표가 하나 나오는데 이것도 용어 정리만 하시면 돼요. 용어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조정 간단하게 협력하는 거고요. 자문이라는 말은 종종 나오는데 자문은 더 전문적인 사람이 덜 전문적인 대상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전수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자문이라고 하고요. 팀으로 아예 구성하는 것. 그래서 우리 아까 팀이 아예 있었잖아요. 팀. 그죠? 그래서 우리 아까 팀 모델 몇 가지 있었죠? 3가지 있었죠. 그게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팀 구성을 했을 때 다학문적으로도 할 수 있고 간학문적으로도 할 수 있고 초학문적으로도 할 수 있고 뭐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고 용어 정리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협력적 자문의 과정 요런 게 이제 개론서나 통합교육을 설명하는 강론에 있어서 실어놨는데 그냥 한 번씩 기본적인 내용이라 생각하고 자문이라는 개념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쭉 한 번씩 정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54페이지 꼭 보셔야 되는 거 팀 모델 비교하는 거 나와 있죠? 기출도 표시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팀 모델 비교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다학문적 팀 여러분 다시 한번 키워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키워드라는 건 우리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빠질 수 없는 거니까 한 설명 내에서도 아무래도 뭐가 많이 되느냐 반복이 되게 많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다학문적 보세요. 계속 어떤 표현이 눈에 보이세요? 독립적, 독립적, 그죠? 독립적으로 하는 거예요. 서로 각각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학문적 팀 보세요. 각각 독립적으로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줄에 키워드가 있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로가 있어요. 기회가 있고 그런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각 구성원은 자신의 분야에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진단하고 하지만 서로 교환하고 계획할 때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정보를. 그런 게 간학문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초학문적 팀은 팀 접근법 중에서 가장 수준 높고 성취가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서 좀 간단하게 나와 있는 이유가 중도장애 부분에서 워낙 자세하게 다루어서 그런데 여기에다가 꼭 초학문적 팀 나오면 항상 무조건 세트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 아까 복습이에요. 우리 아까 무슨 진단한다 그랬어요? 원형 진단이라는 거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원형 진단을 할 때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촉진자. 학생의 반응을 유도하는 촉진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전 과정이 다 그렇지만 특히 중재를 하거나 그럴 때 모든 사람이 동시에 학생을 대상으로 중재할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있다? 주책임자가 있고 그 주책임자가 할 수 있도록 다른 전문가들이 그 주책임자에게 지식과 뭐 기술이나 이런 걸 전수해 준 걸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런다고 했죠? 역할, 뭐 이양, 양도, 방출 다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초학문적 모델 나오면 그냥 항상 확인되어야 하는 키워드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같이 보시면 되겠고, 교사 간의 공동협력 형태, 여기는 그냥 읽어보세요. 교환은 뭔지, 모델링은 뭔지, 코칭, 감독은 뭔지, 이런 것도 용어 구분 뭐 간단히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협력교수이죠. 그래서 협력교수도 앞부분에 이제 원리나 특성은 읽어보시면은 이해되실 거고요. 대안교수부터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을 설명해 드린 거니까 그게 실제로 이론서에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 55페이지 보시면 대안교수부터 보시는 거예요. 대안교수 보시면 한 교사가 전체적인 수업 지도에 책임을 지고 교수하거나 감독하는 동안 나머지 한 교사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심화학습이나 재교수를 한다. 부가적인 지원을 한다. 여러분 이건 다 맞는 말인데 표현이 다양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몇 교재에는 한 두세 권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협력교수 부분을. 그래서 그 말이 이제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심화보충 수업한다 라고 했던 걸 일부 책에서는 심화학습이나 재교수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쓴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정의인데요. 디귿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되겠죠. 디귿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 그쵸? 여기에서 유의점으로 나왔는데요. 소집단이 고정화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유의점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한 수업 내에서는 소집단이 고정되어 있어요? 자꾸 바뀌어요?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떤 경우에 대안교수를 어떻게 실시할 때? 반복적으로 실시할 경우라는 뜻이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보다 보면 여기에서는 고정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고정화하지 말라 그러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집단이 고정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건 대안교수를 반복적으로 실시할 경우에 소집단에 배치되는 학생이 항상 같아서는 안 된다.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 문제 상황으로 제시됐었어요. 기출문제에서. 그러면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집단 구성할 때마다 학생을 항상 바꿔준다. 그런 게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양한 책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제 쭉 근데 빠짐없이 읽어보세요. 특히 협력교수에 해당하는 이런 설명은 빠짐없이 꼭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어쩌면 아직은 나온 적이 없지만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대안교수를 하는데 지읒을 보시면 일반 교사가 항상 대집단을 맡고 특수교사가 항상 소집단을 맡아요. 그러면 일반 학생들이 봤을 때 뭐라고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특수교사 선생님은 맨날 소집단만 맡는 사람이구나 이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반 교사랑 특수교사도 대집단과 소집단을 번갈아 가면서 지도하는 게 필요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보다 보면 꼭 시험지로 나오지 않았어도 중요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독을 꼭 하시고 이제 알아봐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나와 있고요. 장단점. 여기 있는 장단점들은 협력교수 유형마다 장단점은 꼭 잘 보셔야 돼요. 심화학습에 기회 제공하는 거, 보충학습 기회 제공하는 거 뭐 다 이해되시죠? 개인과 전체 학습 속도 맞출 수 있는 거 이런 걸 그냥 보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외우기보다는. 그렇죠? 물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외워야 되겠지만 그 전에 대안교수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도움이 필요한 잘 못하는 학생만 계속 선택한다. 이게 바로 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소집단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고정화될 수 있으니까 그걸 유의하라는 거예요. 고정화. 잘 못하는 학생만 계속 선택하면 고정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걸 유의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고정화를 다 떠나서 한 수업에서 일부 학생이 소집단으로 따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어떤 환경이 조성될 우려가 있어요? 분리된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이제 잘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되겠죠. 그죠? 매 시간마다. 그 다음에 조율이 어려울 수 있고 오히려 또 고립을 시켜버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해되시겠죠? 그게 바로 대안교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테이션. 스테이션은 교사는 수업 내용에 대해서 3개 이상의 교사 주도나 독립적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 스테이션을 준비하고 학생들은 수업 내용에 따라 집단이나 모둠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이동하면서 모든 내용을 학습한다. 즉 스테이션을 모두 다 돌아야
수업이 만수가 되는 거예요? 학습이 만수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 중에서 하나 빼먹거나 그러면 그거 다 수행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기본 내용이고요. 넘겨서 이제 보시면은 네.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설명드린 일반적인 거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림도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죠? 장단점 보세요. 장단점에 나와 있는 거 기출로도 많이 제시가 됐었어요. 객관식에서도 그렇고. 장점 보세요. 학생들끼리 모든 별로 돌아다니니까 무슨 학습이 가능하다? 능동적 학습을 유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사 한 명이 20명을 맡는 것보다 교사 한 명 한 명이 다 있고 뭐 5명, 6명이 돌아다니게 되어요. 그러면은 한 명당, 교사 한 명당 맡는 학생 수가 어때요? 줄어드니까 학생의 주의 집중도 어떨까요? 더 잘 될 수 있겠죠.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의 집중 증가, 협동, 독립성, 반응 증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아까 이런 얘기 했었죠. 전략적으로 집단 구성한다. 이해되시죠? 모든 별로 돌아다니도록 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집단 구성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장점이자 유의점으로도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피드백의 기회가 많아진다, 관심의 기회가 많아진다 비슷한 내용들이죠. 그러나 단점을 보시면 많은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고 시끄러워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잘 이해해 보세요. 이제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돌아다니는 게 장점인데 학생들이 그러한 기술이 없다면 어려움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은 부분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장점이고 어떤 면에서는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으로 이제 학생들끼리 일하는 기술과 독립적인 기술이 다 필요하다라는 건 좀 어려운 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감독 어렵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평행교수. 평행교수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병행교수라고도 합니다. 완전히 똑같은 말이니까 둘 중에 뭐 무엇을 쓰든 상관없는데 거의 대부분의 책에서는 평행교수라고 더 많이 써요. 자, 평행교수의 키워드 여러분 생각나세요? 전체를 어떻게 나누었죠? 절반으로 나누어서 무슨 내용을 두 교사가 같은 내용을 각각 각 집단에게 동시에 지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 보세요. 두 교사가 함께 수업을 계획하고 학급을 여러 수준이 섞인, 여러분 여기도 보세요. 여러 수준의 학생이 섞인 두 집단이니까 이거 무슨 집단이에요? 이질적 집단. 그죠? 이질적 집단으로 나눈 후에 중요한 거 기억해 보세요. 무슨 내용을? 같은 내용을 동시에 각 집단에 교수하는 거예요. 평행교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두 교사가 너무 차이가 나게 지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다. 그 다음에 여기도 중요한 거 반복학습이나 프로젝트 학습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왜냐면은 두 교사가 각각 지도하는 거니까 반복적으로 할 때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도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장단점을 또 볼게요. 장점 보시면 이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효과적인 복습 형태를 제공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거 가지고 이 문구를 되게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또 이해가 된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복습하다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개론서에 이대로 표현이 나와 있어서 그냥 그대로 실어 놓은 건데 효과적인 복습 형태를 제공한다는 장점의 뜻이 뭐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반복학습할 때 반복학습 시 효과적이다. 평행교수가.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요 말은. 반복학습 시 평행교수를 쓰면 효과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전체를 둘로 쭉 나눠가지고 각 교사가 지도하니까 한 교사가 전체 지도하는 것보다 학생들에게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거고 주의 집중도 더 잘 되겠죠. 그래서 반응을 독려하고 그 다음에 교사 학생 간 비율이 감소하고 이런 것들 뭐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동일한 수준으로 아무래도 이것도 여러분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게 문제 상황으로 기출로 나왔었어요. 두 교사가 아무리 사전에 조율을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두 교사가 동일한 수준의 내용을 성취하도록 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교사의 스타일도 있고 수업 방식도 있고 역량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조율하기 어렵고 이런 걸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시끄러울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쟁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한 교실에서 각각 하는 거니까 저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이쪽이 더 재밌어 보인다. 뭐 저 선생님이 더 좋아 보인다. 그럴 수 있겠죠. 경쟁 야기할 수 있다. 이해되시겠죠? 이게 바로 평행교수가 되겠어요. 그 다음 팀티칭. 여러분 팀티칭의 키워드는 뭐였죠? 집단을 나눠요, 안 나눠요? 안 나누고 두 교사가 함께 지도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두 교사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동등한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함께 수업을 하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공유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등한 책임감을 갖는 건데요.
쭉 읽어보시고 시옷 보시면 가장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경험을 하고 해보세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장단점 바로 보시면은요, 장점. 이제 두 교사가 역할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설명할 테니까 너는 학생들을 좀 관찰해보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찰과 자료 수집을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요. 역할이나 이런 걸 공유할 수 있다. 개별 도움을 주기에 용이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러한 행동의 모델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학생들이 이렇게 딱 보면 앞에 두 선생님이 서로 협력을 해서 막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수업을 하고 있죠. 그 모습 자체가 학생들에게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아, 저렇게 협력할 수 있구나, 저렇게 같이 일할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모델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학업과 사회성에 있어서 적절한 도움을 구하는 행동의 모델 제시가 가능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많은 계획이 필요하고 이러한 단점이 있다. 읽어봐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교수 보조. 그 다음에 이것도 교수 보조라고 하기도 하고 교수랑 보조 사이에 줄을 긋기도 하고 안 긋기도 하고 한 사람은 교수 한 사람은 보조라고 하기도 하고 1교수 1보조라고 하기도 하고 진짜 많은 용어들이 있거든요. 다 유사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거의 핵심은 뭐였어요? 여러분 한 교사는 전체를 담당하고 한 교사는 뭐 했죠? 보조, 지원. 근데 그 지원을 정해진 학생을 대상으로 했나요? 달라진 학생을 대상으로 했나요? 달라지는 적재적소에 그때그때 필요한 학생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도 이제 보시면 한 교사는 보조를 하는데 보조 역할을 맡은 교사는 적재적소에 그때그때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여러분 진짜로 아까 소집단도 대한교수에서 소집단도 그랬지만 이거야말로 두 교사가 할 때 특수교사가 계속 보조 역할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아, 저 선생님은 보조교사구나.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할을, 이것이야말로 정말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해되시겠죠? 두 교사가 할 때 전문성을 고려해서 두 교사가 역할을 번갈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형태 나와 있고요. 장단점 한번 보시면, 장점 한번 보시면, 이제 주교사는 이제 전체 수업을 맡는 교사겠죠. 하는 동안, 지원이 필요할 때 개별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협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죠. 사실 한 사람이 그냥 수업하고 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지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협력 교수를 해보거나 그럴 때 적절할 수 있다. 뭐 그런 거 간단한 장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단점을 조금 더 잘 보세요. 언제나 주 교사가 일반 교사가 되고 보조 역할을 언제나 특수 교사가 해서는 안 된다. 그죠? 교사도 낙인 찍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유의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학생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수 보조의 단점 한 가지를 학습자 입장에서 또는 학습자 측면에서 써라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저는 여기서 막 설명하고 있고 누군가가 여기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주고 있어요. 모르는 거 물어보면 가르쳐주고. 그러면 학습자가 아무래도 어떤 성향의 학습자가 돼버릴 수 있을까요? 의존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항상 있으니까. 그래서 의존적인 학습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유의점으로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계속 누가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학습 분위기가 아무래도 좀 산만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동그라미 이런 것들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이제 서브노트를 만드시거나 하면은 이런 걸 쭉 정독하시고 내가 생각할 때 장단점을 할 때 쓸 때 요거는 정말 꼭 써야 되겠다. 이런 걸 요약해서 쓰시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바로 또 서브노트를 하시는 거죠. 어쨌든 책을 쭉 봤고요. 나머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우리가 보는 5가지 말고도 기타 등등의 자잘한 것들이 있다라고 했죠. 요거는 정말 참고로 보시면 돼요. 참고로 이런 유형들이 있다라는 정도로 거의 다 모아놓은 책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고 여러분 복습하실 때는 이제 또 다른 책에 또 다른 이제 강론과 개론에 한 걸음 더 해보시면 협력교수 모형의 효과와 고려사항이라고 해서 대부분 겹치는 내용이긴 하지만 또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그 표를 제가 그대로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도 반복적으로 읽어본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겠어요. 되시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통합교육에서 협력교수를 다 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이어서요. 우리 아까 대표기출문항 본 거 중에서 그냥 보기에 있었는데 나중에 보자라고 하고 넘어간 게 3번 문제 얼른 한번 보세요. 3번 문제. 3번 문제에서 보기 다를 보세요. 그죠?
그래서 3번 문제 보기 다를 보시면 우리가 본 게 아까 교수 방법 수정에는 이렇게 평행 교수가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평행 교수는 여러분, 평행 교수 다시 한번 키워드가 뭐였어요? 각 교사가 크게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무슨 내용을? 같은 내용을 각각 동시에 각 집단에 지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옆에 설명 보시면 두 교사가 동등한 책임과 역할을 분담하여서 같은 학습 집단을 맡아서 가르치는 것으로 수업 내용을 공동으로 구안하고 지도하는 협력교수 방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설명이 모든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본 5가지 중에서 뭐랑 가장 근접해요? 팀티칭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틀린 보기인 거예요. 그래서 두 교사가 동등한 책임과 역할을 분담해서 같은 학습 집단을 맡는다. 전체. 근데 이게 전체 집단이다 이런 말은 물론 없긴 해요. 그래서 완전히 정확하게 팀티칭이라고만 할 수 있어. 이거는 조금 애매모호할 수도 있으나 우리가 구분하는 5가지 중에서 가장 가까운 내용은 팀티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보기였던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우리 아까 보신 거고요. 5번이 또 협력교수에 대한 건데 이건 그냥 우리 바로 볼게요. 바로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되게 기본적으로 협력교수 구분하는 거고 협력교수 구분하는 문제는 사실 더 막 서술형 이런 거 어렵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 보시고 마지막 문제도 있네요. 일단 여러분 5번 문제 같이 그냥 바로 볼게요.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바로 구분하실 수 있어요. 다음은 특수학급 유교사와 일반학급 최교사가 협력해서 장애인 교육을 하는 거예요. 두 교사가 계획하는 협력교수 형태를 바르게 짝지은 걸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교사 먼저 보세요. 자, 이런 걸 볼 때도 여러분 키워드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협력교수를 나타내는 핵심 단서가 어느 부분에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보시는 겁니다. 유교사가 이번 장애인의 교육 주제는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이다. 먼저 제가 청각장애인에 대해 설명하면 선생님께서 시범을 보이시고 선생님께서 지체장애인에 대해서 설명하면 제가 시범을 보인다.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의 맥락을 보면 이거는 뭘까요? 장애인의 교육의 주제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먼저 제가 설명하면 선생님이 시범 선생님이 설명하면 제가 시범. 뭘 한 거죠, 여기서? 이 부분은 이제 뭘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역할을 분담해서 동시에 지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지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될까요? 팀티칭이 되는 거예요. 팀티칭.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팀교수. 그래서 이것도 보기에 보시면 팀교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최교수 보세요. 최교사 보세요. 그런 다음 두 집단으로 전체를 그쵸. 한 학급에 이제 한 교실인데 두 집단으로 모듬을 나누어서 선생님과 제가 각각 한 모듬씩 맡아서 무슨 내용을? 같은 내용으로 학생들이 역할놀이를 통해 에티켓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거예요. 두 집단으로 나누고 각각 한 모듬씩 선생님이랑 나랑 맡아서 같은 내용을 지도하자. 이건 뭐예요? 평행교수죠. 그대로 나와 있죠. 이렇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교사. 좋은 생각이네요. 모든별 학습이 끝나면 선생님께서 마무리 평가를 진행해 주세요. 저는 그동안 지적장애 학생인 이게 옛날 문제라서 그래요, 여러분. 요즘은 정신지체 아니고 지적장애죠. 지적장애 학생인 경수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수 옆에서 어떻게 도울게요? 개별적으로 도울게요. 그래서 이거는 교수 지원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거 구분해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드린 문제에서 마지막 문제 7번으로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7번 문제는 나머지 소문항 1번, 2번은 아예 유치원 교육과정이라서 우리가 같이 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가면 되고 7번 문제의 마지막 문제 보세요. 소문항 3번 요런 게 이제 최근 서답형 문제로는 이렇게 잘 나와요. 보시면 박교사와 김교사가 적용한 협력교수의 유형을 동그라미 1번에 쓰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협력교수의 단점을 디귿에 나타난 내용과 내용의 근거에서 써라. 우선은 우리가 뭘 파악해야 되냐면 협력교수가 무슨 협력교수인지 보셔야 되겠죠. 요건 이제 문제를 파악하시는 과정인데 제가 이제 아는 거니까 일단 여러분 요 문제는 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락이랑 두 번째 단락은 안 보셔도 되고요. 마지막 단락 보시면 돼요. 요거만 같이 볼게요. 두 번째 단락에 있는 거는 소문항 1번, 2번을 위한 부분이라서 요거만 보시면 돼요. 먼저 첫 번째 단락 보세요. 지금 생각하셔야 되는 건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서 무슨
유형이냐? 이걸 보시면 돼요. 오늘 유치원에서 공개 수업이 있었다. 나는 발달지체의 유아인 나은이가 속해 있는 오세반 박교사와 협력교수로 송편 만들기 수업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송편 만들기. 유아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사실 이런 말들도 이제 사실은 중요한 말이기도 해요. 유아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반 전체를 10명씩 몇 개 모듬으로 나눴어요? 2모듬으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20명이라는 거죠. 20명. 그래서 20명을 2모듬으로 나누어서 송편 만들기 수업을 동시에 진행했어요. 두 교사가. 그쵸?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교수인지 아실 수가 있어요. 뭐죠? 평행교수가 되는 거예요. 왜? 송편 만들기라고 하는 송편 만들기. 이거는 두 교사가 하는 무슨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잖아요. 같은 내용을 2모듬으로 나누어서 동시에 각각 지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우리는 평행교수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3번 소문항에 동그라미 1번에 평행교수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넘어가시면 되고요. 세 번째 단락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건 이 평행교수의 단점을 써야 되는데 우리 다 봤지만 협력교수 유형마다 장단점 되게 여러 가지 있죠. 그리고 장단점을 하나 쓰세요라는 문제 잘 나오거든요. 근데 항상 그냥 거기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상황과 관련되는 걸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장단점 같은 경우도 다 다양하게 알아두시고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게 이거구나라고 판단해서 쓰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동료 교사들의 참관, 이제 디귿이랑 관련된 단점을 쓰라고 한 거예요. 동료 교사들의 참관록을 읽어보니 내가 맡은 모듬보다 박 교사가 맡은 모듬에서 재료 탐색 과정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밑줄이 되어 있죠, 여러분. 밑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단점을 쓰라는 거예요. 단점. 그래서 디귿이랑 관련된, 디귿이 지금 이렇게 세 줄로 길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디귿이 보여주는 건 결국 뭘까요? 두 교사가 각 집단에 각각 지도했지만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수업에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차이가 발생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죠? 디귿의 핵심은 길게 나와 있지만 이걸 옮겨 적으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디귿을 보시고 아, 이거는 이걸 나타내는 거구나라는 의미를 파악하시고 그거랑 관련되는 단점을 쓰시는 거예요. 단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쓰시면 될까요, 여러분? 여기에 써야 되는 문장이 딱 한 가지 표현으로 어디 있는 걸 베껴 써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관련 지어서 의미에 맞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그 의미 안에 이런 게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채점의 키워드는 있겠죠. 뭘까요, 여러분? 두 교사가 같은 내용을 각각 지도했지만 먼저 이제 처음 보시는 거니까 이제 답이 될 수 있는 키워드를 먼저 이제 보자면 두 교사의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쓰면 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 각 교사의 무엇에 따라 다양하게 쓰실 수 있겠죠. 뭐 수업 방식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두 교사의 지도 역량이라던가 아니면은 두 교사의 뭐 교수 방식이라던가 그죠? 이런 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따라서 각 모둠의 학습에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두 교사의 또는 각 교사의 수업 방식 또는 수업 역량, 교수 방식, 진행 방식 등에 따라 두 모둠에 있어서 이제 결과적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문장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또 말을 하면은 다 쓸 것 같지만 막상 백지에 이렇게 쓰다 보면은 되게 매끄럽게 안 써질 때가 있어서 그래서 연습을 또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건 나중에 하시면 되고 지금은 우선 문제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되셨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문제는 다 푸셨는데 기출을 보실 때 기출을 우리가 처음으로 보잖아요. 처음 어떤 기출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그냥 문제를 풀어보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기출문제마다 이렇게 이거는 되게 간단한 문제 상황을 준 건데 최근으로 올수록 문제 상황을 되게 다양하게 줘서 꼭 답을 쓰는 부분이 아니어도 여기저기에 되게 중요한 키워드나 이런 표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출 분석을 하실 때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조금 더 기출 분석을 체계적으로 하실 때는 또 중요한 표현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거를 같이 정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인 거예요. 첫 번째 단락에서 평행교수랑 관련해서 이런 표현을 했죠. 유아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이거는 평행교수의 뭐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장점 또는 평행교수의 효과.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 거 이제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도 보시면 우리는 문제를 풀 때 디귿만 보면 돼요. 그래서 그 뒷부분은 사실 안 봐도 되긴 하지만 뒤에 보시면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러나 나은이는 다른 수업 때보다 뭐가 높았어요? 참여도가 높았다. 이런 장점이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또 친구들과 뭐도 활발했다? 상호작용도 활발했다. 이런 건 이제 답이랑은 사실 관련이 직접 없지만 평행교수의 장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기출 보실 때 답도 우선 기본적으로 파악해 보시고 써보셔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도 이제 체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협력교수에 대해서 쭉 보셨어요. 요거도 이제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남은 부분 잠깐만 쉬었다가 볼게요. 네.